자, 10월 18일 수업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이 의사결정 트리 예제만 잘 캐치하시면 사이클 런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그 사이클 런으로 전개하는 코드에 제 나름대로의 완전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코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코드 전개 과정을 보면은 일단 데이터를 타이타닉은 전처리가 너무 길었으니까 그 데이터를 먼저 이제 로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전처리들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그 다른 예제들 통해서도 아마 이제 느끼셨겠지만 실제로 분석 과정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거는 그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를 이제 가공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진짜 이제 그 노하우라던가 아니면은 배경 지식 같은 게 좀 묻어나는 과정이고요. 자, 그걸 한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머신러닝 특히 사이클런이 신경망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을 가장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요. 사이클런을 제외한 그 밖의 내용들은 딱 어떤 패키지를 깔았을 때 특정 알고리즘 하나에 올인하는 애들. 주로 이제 우리가 이 이후에 살펴보게 될 앙상블 쪽에 그런 애들이 많은데 딱 특정 알고리즘 하나만 이제 깊게 파는 애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도 많고요. 어쨌건 이제 알고리즘 하나 구성을 해서 한번 돌려보세요. 일단 파라미터 같은 것들은 일단은 다 무시하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이제 뭐라도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도 같은 것도 한번 체킹을 해보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한 세트로 한번 돌려봤다면 일단 제가 분명히 처음에 파라미터 같은 거 다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최적의 성능을 고려해서 이 K폴드도 한 번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제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리드 서치 CV를 사용해서 이 안에서 K폴드를 이제 적용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얘로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계속해서 체킹을 하세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최적의 상황을 뽑아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값을 얼마만큼 범주를 어떤 것들을 바꿔가는지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선정된 최적의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도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최종 모델을 한번 돌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능 평가를 하세요. 이게 제가 잡고 있는 사이클런 기본 코드 가이드예요. 가이드라고 하기보다는 기본 코드 패턴이에요. 개발자들 특성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코드들을 패턴화 해놓고 나중에 내가 이거 또 쓸 때는 여기만 고쳐야지라는 심산으로 코드를 몰아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대부분의 그런 결과물은 모듈이라는 형태로 나오고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해결이 되잖아요. 물론 거기서 가장 좋은 거는 이 파라미터들이 어떤 의미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알면 더 좋죠. 저는 지금 순전히 이제 코드 작성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뭔가 좀
그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테스트해 볼 만한 파라미터들을 선정을 해보면 이제 내가 선정한 알고리즘과 비슷한 목적을 갖는 다른 알고리즘도 같은 코드 패턴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알고리즘 간의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그 공모전 준비하신다고 다른 공모전 산출물 자료 보시면은 한 가지 알고리즘만 쓴 애들 없을 거예요. 항상 알고리즘 2개, 3개 제시해서 걔네들 결과를 비교해 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사이킷 런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신경망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사이킷 런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는지 API를 일일이 뒤져보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예전에 제가 그냥 재미삼아서 작성했었던 코드인데 요거는 굳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이건 그냥 완성되면 드릴게요. 그 코드 배포할게요. 자, 일단 한국어로 좀 바꾸고요. 영문화돼 있어서. 자, 요거는 여기 폴더에서 0번으로 세팅을 할게요. 요거는 그냥 참고용이에요. sk런이 제공하는 모든 알고리즘 확인 코드예요. 그 사이클런 안에요.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그냥 이 패키지를 쓰는데 도움을 줄 만한 여러 가지 그냥 함수들이에요. 이 안에 그 제공되는 알고리즘을 모두 리턴해주는 제공되는 알고리즘의 이름을 전부 리턴해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사이클런의 모든 클래스들 이름을 리턴 받은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시켜볼게요. 판다스에서 임포트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이거는 뭐 머신러닝하고 상관없는 거고 나중에 이거 종강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내가 더 하고 내가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들인지 더 탐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돼줄 거예요. 자, 사이클런의 알고리즘들은 크게 4가지 분류예요. 이걸 이제 이 필터 타입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잡을 건데요. 첫 번째는 분류, 두 번째는 회귀, 그 다음은 클러스터, 군집. 트랜스폼은 데이터 전처리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알고리즘들이에요. 자, 위에서 임포트한 함수에다가 타입 필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필터 이름을 딱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과 이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이름을 리스트로 리턴을 해줘요. 이게
사이클런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름을 보다 보면은 패키지들 중에 이제 언더바가로 시작하는 패키지들이 좀 있어요. 점 하고서 뒤에 바로 언더바가 있는 애들. 이제 클래스 작성을 할 때 퍼블릭하고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접근 한정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파이썬은 그 프라이빗에 대한 기능들을 주로 이제 언더바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언더바로 시작하는 거는 이거 만든 사람이 밖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기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쓰면 안 되는 기능들이에요. 그중 몇 가지를 좀 여태까지 편법으로 그냥 대부분 끌어다 쓰는 거고. 그래서 이 언더바로 붙은 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추려보면은 한 30개 남짓 나와요. 알고리즘들이요. 그래서 걔네들을 걸러볼게요. 자, 일단은 파라미터가 4개니까 for f in filter type. 자, 반복을 돌리면서 all algorithms를 이제 함수 호출한 걸로 받으면은 아까처럼 이 필터 타입별로 리턴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리스트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튜플을 원소로 갖고 있는 리스트니까 앞에 거 요게 이제 원소 하나가 되겠죠. all algorithms로 반복 돌리면. 그럼 이제 요거를 이름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란 이름으로 패키지란 이름으로 바꿀게요. 자, for name하고 패키지 in all algorithms. 자, 이렇게 해서 print name 그 다음에 패키지를 출력해 보면은 이 패키지 이름들을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쭉 되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괄호 열고 클래스 헛다운표 패키지 이름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헛다운표 이렇게 감싸져 있으니까 패키지 이름은 헛다운표 사이만 받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문자열이 아니라 이 패키지 자체가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문자열로 바꿔서 쓸게요. CLS는 str의 패키지, x는 cls에서 find 일단 헛다운표 찾으세요. y는 cls.alfind 또 헛다운표 찾으세요. 그럼 이 사이를 잘라내면 되겠죠. cls name은 cls에서 x부터 x 다음 글자부터 y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CLS 네임을 다시 출력하면 앞에 아까 헛다운표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빠지고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패키지 이름만 떨어져요. 이제 여기 점 언더바가 붙어 있는 애들은 걸러야죠. if cls name 점 find 점 언더바로 검색했더니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컨티뉴 제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요 리스트에다 차곡차곡 모을게요. mylist.append 하면서 타입은 요 필터 타입 그 다음에 이름과 클래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출력을 해보면 이게 사이클런이 제공하는 모든 알고리즘 목록이에요. 다 공부하면은 꽤 오래 걸리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정렬 순서는 이제
분류용이냐 아니면은 회귀용이냐,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트랜스폼은 이제 데이터를 변형시킨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전처리용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숨겨져 있는 것도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만 주석으로 막으시면 돼요. 여기만 주석으로 막으면은 네, 전체를 다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192개가 나오네요. 이 필터 종류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내가 하나하나 섭렵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요 알고리즘 이름으로 그 캐글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예제들을 찾아보시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요 클래스 이름으로 서칭을 하세요. 요 클래스 이름으로 서칭하면은 무조건 사이트면 사이트가 제일 위에 떠요. 이 사이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API를 확인을 하셔서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들의 의미 판단해 보시고 얘네들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되겠죠. 시중의 책들은 대부분 보면 여기 타입별로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혹은 대표 알고리즘 한두 개만 소개를 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는 다소 차이가 있고 서로 간의 효율성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제 타입이 묶이는 거니까 그냥 목적별로 하나씩만 소개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한두 개씩만. 자, 요거는 그냥 조금 이따가 제가 다른 자료 배포할 때 같이 배포할 테니까 참고로만 갖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소개할 내용은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알고리즘도 이제 분류, 회귀, 그 다음에 이상치 감지에 사용되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 서포트 벡터 머신 안에도 몇 가지 이제 하위 클래스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그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SVC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자, 일단은 기본 코드부터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기본 코드는 이제 아이리스로 돌리고요. 이제 설명 붙여가면서 그 전에 썼었던 그 유방암 진단 데이터로 다시 한번 또 돌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패키지부터 가져오죠. 자,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하고 리드 엑셀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from scikit-learn에서 SVM이라는 패키지 안에 SVC라고 가져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러도 가져올게요. 네, 스탠다드 스케일러 가져오고, 네, 모델 셀렉션에서 네, 그리드 서치 CV, 모델 셀렉션에서 크로스바 스코어랑 크로스 베리데이트, 가장 최소한의 것만 가져왔어요. 아이리스 좀 질리는데 그냥 바로 유방암으로 가볼까요? 자, 오리진은 리드 엑셀. 제가 예제를 아이리스로 만들어 놨더니 아이리스 코드가 뜨네요. 자, 밑에 G02 밑에 브리스트 캔서 .xlsx. 저번에 이거 우리 사이클런에서 그냥 바로 뽑아놨는데 그 웹에도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오늘 올려놓은 거 쓸게요. 자, 그럼 데이터셋이 불려와요. 자, 이 데이터셋은요, 그 569개의 로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1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0하고 1로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1개의 컬럼 중에서 종속 변수가 하나인 거니까 30개의 독립 변수를 통해 유방암 진단을 결정하는 데이터셋이에요. 자, 근데 데이터를 불러왔으니까 기본적인 전처리는 해야죠. 데이터 프레임에 지금 X, Y 두 개가 지금 다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분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전처리. 일단 독립변수, 종속변수 분리를 합니다. 자, 종속변수 이름이 타겟이에요. x는 origin.drop 한 다음에 타겟을 날리고요. y는 오리진에서 타겟만 취할게요. 자, 예제니까 이제 바로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이제 분리를 했지만 이 데이터셋은 다른 변수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바로 변수를 분리했지만 이 과정에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분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하셔야 되는 작업이 전처리 과정에서요. 일단 결측치, 이상치 감지.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연 여기 수집되어 있는 변수들이 최선인지, 만들어낼 파생 변수는 없는지. 여기서 말하는 파생 변수에는 그 통제 요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더미 데이터들도. 일단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오랜 시간 고민을 하신 다음에 다 되면은 분리하세요. 자, 이건 여기 제목만 적어 놓을게요. 전처리 과정에서 고민해 봐야 하는 단계. 이렇게 해서 적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분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거는 내가 이 데이터를 생으로 쓸 거냐 아니면은 표준화를 적용할 거냐예요. 판단이 잘 안 서면은 그냥 무조건 하셔도 될 거예요. 아니면은 그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 보시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표준화 적용하기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를 분할할지 말지. 대부분의 경우는 특히나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분할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 성능을 평가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단계가 1번 표준화 적용 여부, 가급적 수행, 그 다음에 비포 애프터 결과 비교도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분할. 이것도 지도학습은 거의 필수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학습 모델을 구성해 볼게요. 자, 주로 이제 여기서는 그 K폴드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접목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하나의 객체만 만들어서 비교를 해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라는 거고요. 보통 2단계에서 표준화 적용 전후를 비교를 해요. 이 단계에서 표준화 적용 전후를 비교. 자, 그럼 먼저 표준화 적용 안 한 걸로 한번 해보죠. 네. 자, 서포트 벡터 머신 코드입니다. 클래스 이름이 SVC였죠? SVC는 클래스 이름도 SVC예요. 랜덤 스테이트 값만 고정을 할게요. N자가 빠졌네요. 자, 요 단계에서 뭐 K폴드 한 번 정도는 적용해 줄 수 있어요. 바로 픽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는.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스코어스 하시고, 그 다음에 교차 검증 평균. 평균 점수 확인해 보시고요. 각 단계별로 이제 그 스코어를 다 확인해 보고자 하시면은 스코어 DF는 데이터 프레임 하시고 여기다가 크로스 베리데이트 함수를 주시면은 5개의 폴드별로 비교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냥 기본 파라미터대로 돌렸을 때 교차 검증 평균이 91 나왔어요. 그럼 이제 표준화 적용 후를 가볼게요. 표준화를 적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이제 표준화 처리 로직이 들어가 줘야겠죠? 자,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럼 코드 올려서 표준화 적용 코드 넣을게요. 자, 이 단계에서 고려해야 되는 단계 표준화 적용 여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표준화 코드 넣읍시다. 네, 스탠다드 스케일러 만들고요. 그 다음에 stdx는 스케일러.ptransform stdx에 대해서 한 5개 정도만 출력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 표준화가 됐어요. 자, 지금 얘는 그 종속 변수가 0하고 1밖에 없기 때문에 종속 변수 표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x를 이 stdx로 바꿔서 다시 해보는 거예요. 이 코드를 한
세트 복사해서 다시 넣은 다음에 들어가는 x만 stdx로 바꿔보세요. 자, 그럼 아까는 교차평균이 91 나왔는데 표준화를 적용하면은 확 뛰죠. 그러니까 일단 요것만 봐서는 일단 표준화는 넣는 게 좋은 거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 표준화 넣는 게 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좀 돌려봤다 하는 애들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코드가 똑같은 거 복사해서 여기만 고치세요라는 식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통 똑같은 코드가 두 세트 이상 나오면은 일단 걔네는 함수로 묶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자기만의 모듈로 쌓아간다고요. 그래서 머신러닝 코드들 보면 이제 좀 그 복잡한 코드들은 다짜고짜 함수부터 제시하는 애들 되게 많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만든 함수를 쓰느라고 그 함수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제시를 안 해서 그대로 따라하면 에러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그 배포 받으신 책 중에 표지에 약간 노란빛 나는 책 있었는데 뭐였지? 머신러닝을 못 정한 기술이었는데. 네, 요 책이요. 요 책. 학원에서 받으신 책 중에 아마 요거 있었을 거예요. 보셨나요, 혹시 이거? 개인적으로 이 책은 별로 추천 안 해요. 왜냐면은 그 책이 전반적으로 MLWPY라고 하는 그 커스텀 라이브러리에 좀 의존을 해요. PIP로 설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검색하면은 여기 깃허브에 누군가가 만들어서 올린 그 사이클런을 좀 보조할 수 있는 광범위한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인데 무슨 책 저자가 만든 거래요. 근데 마지막 업데이트가 최소 3년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저 라이브러리에 의존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라이브러리가 사이클론 3년 전 버전에 맞춰져 있고 여러분들은 최신 버전 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따라하다 보면 에러가 수두룩하게 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 저 책을 나중에 한번 봐야지라고 이제 마음 먹으셨던 분들은 일단 좀 다른 걸 찾아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저는 저 출판사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표준화가 적용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것까지 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할게요. 지금 코드가 두 블럭 들어갔는데 여기만 차이 나는 거예요. 요 stdx를 넣느냐, 그냥 x를 넣느냐. 자, 잠깐 쉴게요. 자, 표준화 적용 전후를 이제 체킹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다른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자, 최적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에요. 자, SVC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여기서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세팅하는 파라미터는 내가 바꾸지 않고 계속 이 값만 쓰겠다는 거예요. 랜덤 스테이트는 그냥 777로 박아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팅할
파라미터들을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이제 주요 파라미터는 첫 번째가 C라고 하는 값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할지에 대한 값인데, 각각의 알고리즘을 이제 탐구하실 때 이 파라미터들의 역할과 값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코드 다 만들어 놓고 내용을 덧붙일 때 파라미터 설명들을 이제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되는 파라미터는 커널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리니어, RBF, 시그모이드, 그리고 폴리라고 하는 총 4개의 값이 있어요. 4개죠. 네. 그 밖에 이제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그 뭐 디글이라든지 감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추가적으로 있는데, 걔네들은 무조건 쓰이는 게 아니라 커널이 특정 값일 때 종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그리드 서치 CV에서 쓰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면 걔는 교차로 다 집어넣으니까. 걔네들은 이제 그 최적의 알고리즘이 선택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값의 종류는 이따가 다시 한번 체킹을 하고요.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그리드 SVC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게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 주고, 그 다음에 그리드 파람에 준비한 파라미터 세팅해 주고, 그리고 폴드 개수는 5개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요 예제는요, 요 커널 돌리면은 이제 커널 최저값이 리니어라고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파라미터들은 넣을 수도 없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드 SVC를 가지고 fit 데이터들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이 모든 파라미터들을 교차로 적용하면서 이제 계속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베스트 파람스라고 하면 최적의 파라미터가 나온다고 했고요. 근데 이제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할 때 그냥 최적의 파라미터는 뭐다 라고 띡하고 그냥 답만 내버리면 되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테스트를 수행했고 각 회차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표를 하나 넣어주는 게 더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만들어야지. 자, 그래서 리절트 df는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그리드 svc.sv 리절트 요 안에서 파람스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필드 하나를 더 추가하세요.
min 테스트 스코어라고 해서 요 CV 리절트 안에 min 테스트 스코어라는 값까지 하나 덧붙이세요. 마지막으로 result df.salt values라고 하시면서 이 min 테스트 스코어에 대해서 역순으로 정렬하시면 이제 스코어가 가장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떨어질 거예요. 잠깐 기다릴게요. 하긴 뭐 이게 끝이고. 자, 그럼 이제 이번 교시는 SVM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용어들 같은 거를 좀 이제 살을 붙여 볼 건데요. 26번 예제 그냥 바로 붙일게요. 마크다운을 따로 하나 만들까요? 자, 27번 SVM 내용 정리.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전통적인 분류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지도학습에 속해요. 근데 뭐 분류에만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좀 어려운 용어가 좀 나와요. n차원 공간을 n-1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 초평면을 찾는 분류 기법이래요. 여기서 이제 초평면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수학적인 용어라서 뭐 정의에 대해서는 좀 다소 어렵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직선은 2차원의 초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평면은 3차원의 초평면이라고 불러요. 이게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은 평면을 뛰어넘는 평면이란 뜻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차원, 3차원을 넘어서 이제 4차원의 공간에까지 그리는 게 가능한 그런 평면의 개념이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그 평면을 일반화해서 부르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SVM에서 얘기할 때는 3차원 공간을 2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찾는 기준면을 찾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초평면이라는 용어가 하나 등장을 하고요. 이 초평면을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불러요. 분류나 회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가능하고요. 하지만 주로 분류에서 사용을 많이 해요. 분류 기준을 삼을 때 이제 선형으로 이제 기준을 잡을 수도 있지만 비선형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선형 분류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죠. 얘는 평면 상태에서 초평면에 의해
분류가 가능한 상태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그림을 좀 배포할게요. 네, 단톡방에 올렸고요. 자, 이런 상태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면은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n차원 공간을 n-1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 초평면을 찾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나누기 위한 그거보다 한 차원 작은 초평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으로 이렇게 나눠서 기준을 나눈다. 그럼 이때 이 선을 이제 초평면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자, 그럼 이제 선형 분류에서 잘 분류를 했다라는 기준. 어느 것이 잘 분류한 것인가. 일단은 특별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분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공통되는 빈 공간의 경우에도 양쪽 데이터와 균등한 위치에 기준을 세워요. 자, 여기에도 이제 그림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잠깐 기다릴게요. 자, 두 번째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지금 데이터를 이제 나눠 놓은 케이스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요 위에 있는 것도 잘 보면 데이터가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해요. 오른쪽 거는 완전히 분류가 지금 제대로 못 된 거죠. 자, 이제 요 선을 다르게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그럼 좀 더 구별이 명확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위에 거랑 얘도 분류가 되긴 한 건데 얘랑 아래 거 중에 왜 아래 게 더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펜이 어디 갔지? 자, 새로운 데이터가 요 위치에 투입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랑 여기서도 대충 요 위치죠. 그러면 이제 위쪽 기준은 투입된 데이터의 그 분류 기준이 좀 애매해요. 왜냐면 선에 걸치잖아요. 근데 아래쪽 같은 경우는 그 새로운 데이터가 좀 이 선으로부터 공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분류 기준 안에 적합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요 간격이 좀 더 여유가 있게끔 데이터와 요 기준 선의 간격이 좀 더 여유가 있게끔 분류 기준을 세우는 걸 분류를 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간격을 마진이라고 불러요. 자, 마진. 분류 기준선과 그 다음에 데이터 간의 여유 거리예요.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은 최고의 마진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분류 기준을 세워요. 비어있는 마진이 많아야 새로운 데이터가 투입되어도 분류가 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요거를 얘기하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세 번째 그림. 자, 장점이에요. 범주나 얘도 이제 의사결정 트리처럼 범주나 수치 예측에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오류 이상치의 영향이 좀 적어요. 그리고 과적합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도 하위 알고리즘이 더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그 SVC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 SVM의 알고리즘들이 신경망보다 다소 접근이 쉬워요. 지금이 신경망보다 사용하기 쉽게 구성된 것이 많아요. 그럼 단점도 있겠죠? 자,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그 커널과 모델에 대한 다양한 조합 테스트가 필요해요. 뭐 이거는 이제 코드에서 우리가 해결을 했죠. 그리고 학습, 이건 뭐 모든 모델이 마찬가지인데 입력 데이터 셋이 그 로우와 입력 데이터 셋이 클수록이라고 합시다. 클수록 학습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요. 다소 해석이 복잡해요. 그렇다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이거 이제 그 쪼개는 기준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쪼개고 나면은 그 결과가 약간 이제 블랙박스 형태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얘는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분리할 때 3차원을 건드린 경우가 많아요.
자, SVM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나눌 때 한 가지 이제 그 고민거리가 생겨요. 뭐냐면은 데이터를 나눌 때 일부 오류를 감안하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최적 마진을 목표로 할 것인가. 그래서 오류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기준을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소 오류를 허용하더라도 최대한 마진을 넓게 확보하겠다라고 기준을 세울 수도 있어요. 요거를 설명하는 게 4번 그림이에요. 자, 얘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쪼갠 거죠. 반면에 요 마진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경계면 근처에 데이터가 투입되면은 분류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마진은 확실하게 확보는 했지만 다소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그 코드에서 파라미터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마진이 넓은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경우, 이걸 데이터 일반화라고 해요.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마진이 넓기 때문에 잘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경우, 이거는 데이터 일반화를 안 하는 거죠. 제목 그대로 오류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진이 좁아서 분류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요 사이에서 그 데이터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은 이제 마진이 넓은 것을 최우선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소 이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검증 데이터를 넣었을 때 검증 데이터의 분류 정확도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밑에 거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되게 분류를 잘하는데 검증 데이터를 투입하면은 좀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또 처리 가능한 데이터가 비선형 데이터예요. 비선형 데이터는 초평면으로 데이터가 일정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그래서 하나의 직선으로는 단순 분류가 불가능해요. 단순은 빼자. 분류가 불가능한 형태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쪼갤 때 굳이 이렇게 선을 이렇게 곡선으로 내야 되는 경우, 이런 걸 이제 비선형 분류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비선형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자, 이제 위상을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나왔던 얘기처럼 데이터의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데이터의 위상을 변화시켜서 초평면에 의한 분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구별이 가능한 방향으로 그 매핑시키면 새로운 공간 영역으로 변환이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어떤 그 방식으로 되는지는 파악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새로 생성된 공간 영역에서는 초평면 분류가 가능해지는 거죠. 요거를 설명하는 게 6번 그림이에요. 위상이라는 게 차원을 말하는 맞습니다. 차원을 말하는 맞죠. 해석이 없다. 저 위상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위상 변화를 그 위상 변화 한에 계산 값을 추측하는 한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해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게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림이에요. 자, 결국은 이제 x, y 기준의 2차원 평면상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선형으로 구분이 불가능한 데이터라면 이거를 일정한 매핑 함수, 아까부터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얘예요. 를 활용하여 3차원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즉 저차원에서 선형 구분이 불가능한 애들을 고차원으로 바꿔서 선형으로 구별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이렇게 선으로 구별 가능한 형태였다면은 이걸 이제 면으로 구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거리를 또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부터는 이제 이게 만약에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 2차원에서의 거리는 그냥 우리가 XY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지만 여기부터는 계산 자체가 벡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가 이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연산은 이제 내적이거든요. 그런 거로 이제 해석이 어렵다라는 결론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한 거를 이제 사이트런에서는 이제 커널 트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그 우리가 적용하는 함수가 그 파라미터 중에 이제 커널이라고 불리는 파라미터예요. 자, 뭐 주요한 용어들은 이제 요 정도 정리를 하고요. 이제 요 다음에는 그 파라미터 예제 하나 더 진행하면서 이제 SVC 클래스에 전달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좀 체킹을 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예제 하나만 더 보면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은 그 정리가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오후부터 이어서 합시다. 자, 요거 파일 배포할게요. 자, 오전 지금 한 12분 정도 남아 있어요. 남은 시간 요거 파일 드린 거 요거 각자 그 체크하시면 되고요. 식사 다녀오신 후에 오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이제 지도, 비지도 학습을 중에서는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마지막 알고리즘이에요. 요 이후에는 이제 그 앙상블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지도, 비지도 학습을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코드 패턴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첫 번째로 그냥 딱 한 번 모델 돌려볼 때 그냥 단 한 번 모델을 돌린다라고 해도 가급적이면 K폴드는 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그 한 번만 적용할 때 케이스, 그리고 여러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바꿔가면서 이제 내가 테스트를 해야 될 경우, 크게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리즘도 바꿔가고 파라미터도 바꿔가면서 여러 번 해야 될 테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안 뜸했던 헬퍼 기능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뭐 기존의 헬퍼에 이어서 할 건 아니고요. 그냥 독립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기 전에 아마 함수 부분에서 잘 안 썼을 것 같아서 파이썬 함수의 약간 좀 고급 기법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함수라는, 지금 이거는 그냥 함수 테스트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냥 파이썬 함수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함수를 정의해 볼게요. def hello 한 다음에 a하고 b를 받읍시다. return a 더하기 b를 리턴할게요. 뭐 이거는 호출하려면 너무 쉽죠. hello 뭐냐, hello 10, 20이라고 하면은 결과 바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요번에는 다른 형태의 함수를 볼게요. 여기서 이제 리턴을 안 하고
프린트 A, 프린트 B 이렇게 하죠. 네, 그러면은 한 파라미터 두 개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번에 월드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할 건데요.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 학습 알고리즘을 단일화한 하이퍼 함수 하나로 커버하는 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알고리즘마다 전달하는 파라미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하면서 파라미터를 동적으로 삼을 수 있다면, 자, 그 방법이 별표 두 개 붙이는 거예요. KARGS, 키워드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형태인데요. DF. 자, 얘한테 프린트 KARGS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이제 이 월드는요, 파라미터가 무제한입니다. 얘는 파라미터가 무제한인 함수가 돼요. 대신에 호출할 때 이름을 줘야 돼요. 파라미터 호출할 때. 자, 정의했고요. 월드를 호출하면서 A는 1, B는 2,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세요. C는 3, D는 4. 이렇게 주시면은 전달한 지금 얘가 월드로 호출하면서 4개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하는 게 떨어지는 거죠. 전달되는 파라미터를 딕셔너리 형태로 받아요. 자, 여기서 하는 이 헬로가요, 지금 뭘 가정한 거냐면은, 사이킬런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클래스를 가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파라미터를 호출했고,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를 매번 연달아 코딩했다고요. 맞죠? 이게 여태까지 우리 수업 스타일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듈은 이 월드 형식이에요. 이게 만들고자 하는 모듈 형식의 첫 번째 원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들고자 하는 모듈의 최종 형태예요. def dice라고 정해보죠. 첫 번째 파라미터로 cb, 두 번째 파라미터로 키워드 파라미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콜백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cb가 내가 호출하고자 하는 사이킬런 알고리즘이고요. 얘한테 전달받은 키워드 파라미터를 그대로 토스해줘요. 그러면은 nice를 호출하면서 hello라는 함수 이름을 주고요. hello가 요구하는 파라미터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nice한테 나 지금부터 hello라는 함수를 호출할 건데 a하고 b라는 파라미터 두 개를 hello한테 줘야 돼 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nice가 얘를 호출해서 이 cb를 받아서 호출해서 hello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return a 더하기 b를 했다면 자, 3 떨어지죠. hello라는 함수 이름을 알려줬어요. 이게 지금 hello예요. 그리고 이게 hello한테 전달할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hello라는 함수를 간접적으로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를 그대로 전달한 거고요. 그 hello가 리턴하는 값을 여기서 받아서
후속 처리를 했다고요. 이걸 응용하면은 앞으로 첫 번째 파라미터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클래스 이름을 주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그 알고리즘에 적합한 파라미터를 전달하면은 왜 우리 모델 객체 만들어서 프리딕트 걸고 스코어 체크하고 뭐 그런 후속 처리들 있죠? 그건 여기서 일원화시킬 수가 있게 돼요. 지금부터 이런 역할을 하는 함수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단순히 파이썬 문법 원리 설명한 거니까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단순히 그냥 간단한 함수 두 개를 정의할 거예요. 근데 함수 라인 수는 크지 않은데 위력은 굉장히 세요. 별도로 파이썬 파일로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주피터 상에서 함수 두 개 정의할 거니까 이거를 따로 py 파일로 뽑아서 모듈화 하는 거는 각자 필요하신 분들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듈이 사용할 패키지입니다. 일단은 그냥 머신러닝 싱글로 하나 돌려서 K폴드 적용해서 싱글로 하나 돌리는 것만 목표로 해보죠. 자, 그래서 크로스바 스코어랑 크로스 베리데이터 하나 정의했고요. 자, 여기서 def 싱글 ml이라고 만들게요. 첫 번째 파라미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 이름을 주세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 x 변수랑 y 변수 주시고요. cv k폴드 걸 거는 기본값 5로 잡을게요. 그 밖에 학습 모델마다 세팅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있다면 걔네들은 가변 파라미터로 받겠습니다. 좀 전에 코딩한 게 그대로 나오네. 자, 이 첫 번째 모델 네임이라는 변수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예제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SVC를 주는 거예요. 문자열이 아닙니다. 그냥 클래스 이름을 포인터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SVC에 대한 객체를 만들면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얘를 그대로 토스하게 될 거예요. 여기 전달되는 파라미터는 우리가 이름만 설정하면 무제한으로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얘를 통해서 모델 만들고 교차 검증 수행하고 평균 점수, 함수 안에서 평균 점수를 굳이 출력할 필요는 없죠. 점 민까지 해서 바로 평균 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결과 데이터 프레임도 하나 만들죠. from pandas import 데이터 프레임. df는 데이터 프레임에 크로스 베리데이트 모델 xy cv. 리턴할 때는 묶어서 리턴할게요. 모델 객체하고 스코어하고 df.
자, 작업하다가 중간에 만약에 에러라도 발생하면 이제 재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임포트하고 그러게 좀 번거로워서 지금 주피터 파일 하나에서 작성하고 있는 거니까 완성되면은 요만큼 이 모듈 기능 정의 부분은 별도의 py 파일로 뽑아서 쓰시면 돼요. 일단 이게 만들고자 하는 두 가지 함수 중에 첫 번째 함수고요. 모듈 기능을 테스트 해볼게요. 자, 모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는 불러와야 되니까 리드 엑셀 가져왔고요. 아까 오전에 사용했던 데이터셋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학습 모델 두 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이클런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선형회귀입니다. 요 학습 데이터가 선형회귀에 적합한 건 아니에요. 그냥 텍스트예요, 지금. 이 함수 하나로 여러 개의 학습 모델을 콜할 수 있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두 개를 가져올게요. 자, 잠깐 기다릴게요. 자,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싱글 ML 함수를 정의할 때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y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y 값은 논이라고 미리 기본 값을 놔주세요. 그래야 이제 비지도 학습엔 x만 주죠. 자, 그럼 요거 사용법 볼게요. 일단 데이터부터 불러오겠습니다. 자, 데이터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 쪼갤게요. 이건 그냥 아까 오전 코드 재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리턴이 모델 스코어 df 3개였죠? 요 3개의 리턴을 받으시면 돼요. 3개의 리턴을 받으면서 함수 이름이 싱글 ml이었죠? 첫 번째는 사용하고자 하는 알고리즘 클래스, 두 번째는 xy. 리니어 레그레이션은 별다른 추가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게 끝이에요. 그러면 모델 객체 출력해보고 여기 평균 받아온 게 문제만. 잠시만요. 크로스 베리데이트가 아니고요. 크로스 바 스코어요. 자동 완성을 너무 믿었네. 크로스 바 스코어. 크로스 바 스코어. 넘어갈게요. 자, 이제 호출하면 자, 재시작 한번 합시다. 데이터 프레임이 위쪽에 임포트가 안 됐대요. 요거 제가 아까 실행을 안 했나 봐요. 모두 실행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호출하면은 이 싱글 ML이라는 걸로 선형의 길을 수행했고요.
이미 모델은 리턴 받았어요. 만약에 추가 처리가 필요하면 이 모델 계속 쓰면 되는데 모델은 혹시 해서 리턴한 거지 아마 거의 쓸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스코어는 5개의 K폴드를 만든 평균 점수고 DF는 그냥 데이터 스코어들 정리해 놓은 데이터 프레임. 뭐 요거는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부터 확인하던 값이니까 뭐 요거는 익히 익숙할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다른 알고리즘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이 절차를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목적은 이거 앞으로 코딩하지 말자거든요. 맨날 똑같은 코드 들어갈 거니까 이거 앞으로 코딩하지 말자거든요. 자, 다시 얘한테 이번에는 오늘 배웠던 SVC를 줍니다. SVC는 몇 가지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들어갈 필요했었죠. 그러면 SVC한테 전달할 파라미터들은 이제 여기에 계속 이름을 적용해서 주세요. 여기에다가 파라미터 이름을 적어서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싱글 ml이라는 함수에서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코드 보셨나요? 아, 위에 있구나. 요 싱글 ml이라고 하는 요 함수에서 x, y, cv까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밖의 파라미터는 전부 krg로 다 뭉뚱그려 와요. 그거를 통째로 얘한테 보낸 거야. 이 모델 네임이 svc였죠.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사이클런의 모든 알고리즘을 일괄호 출할 수 있고요. K폴드랑 스코어 계산은 얘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이제. 떨어졌고요. 여기 SVC한테 C0.1 커널 리니어 랜덤 스테이트 777이라고 파라미터 확인되죠? 그냥 얘 하나만 쓰세요. 그럼 얘가 알아서 K폴드랑 스코어 계산 다 해줍니다. 스코어랑 DF 출력은 생략합시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배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서치 CV 하던 것도 모듈화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줄만 호출하면은 알아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리턴하게 할 거예요. 자, 일단은 파일 올렸으니까 요거까지 일단 준비하시고요. 요거 완성하시는데 15분 아래 할게요. 그래서 2시 10분부터 그 최적 파라미터 찾는 기능도 모듈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SVC에서 C하고 커널 파라미터 부연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따 봅시다. 자, 두 번째 모듈 기능을 이제 구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리드 서치 CV를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듈화에 포함되는 게 이제 그리드 서치 CV 함수가 필요하고요. 네, 가운데 요거 추가했고요.
자, 두 번째 모듈 함수를 정의할게요. 자, def 그리드 ml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얘도 첫 번째 파라미터는 모델 이름이고요. x하고 y를 받을 건데 비지도 같은 경우는 y 값이 없으니까 y에는 논을 일단 파라미터로 넣어 놓을게요. 그리고 그 그리드 돌릴 때 테스트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들을 딕셔너리로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파람스를 설정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선형외기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설정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논으로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빈 딕셔너리로 주셔야 돼요. 얘는 cv는 기본적으로 5개 잡고 나머지는 키워드 파라미터 잡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모델은 모델 네임에서 파라미터 던져주고요. 그럼 이제 요 파라미터 이름이 뭐냐에 따라서 학습 모델이 그때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사용해서 그리드를 만들어요. 준비한 모델 객체 전달해주고 파라미터 테스트할 거는 여기 파람스라는 거에 딕셔너리 중 여기에 맞춰 테스트를 하겠죠. K폴드 개수는 5개 기본값으로 잡을 거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파라미터를 찾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드 객체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종속 변수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지도 학습이랑 비지도 학습이 나눠진다는 거죠. y가 만약에 논이라면 그리드.fit 하면서 x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리드.fit 하면서 x하고 y를 줄게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리드 객체를 사용해서 최적 파라미터를 판단하기 위한 그 후속 처리들이 있었죠. 자, 일단은 리턴을 할 때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그리드.점 자,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그리드.베스트 이스미터라는 애를 줄 거예요. 얘가 뭐냐면은 왜 우리 여태까지 예제했을 때 그리드 서치 CV를 통해서 최적의 파라미터가 세팅되면은 찾아지면 그걸로 모델을 하나 다시 만들려고 했었죠. 사실은 이제 그걸로 모델을 또 만들 필요가 없고요. 요거 자체가 최적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해서 그 어떤 예측치 같은 거를 알아내는 작업을 이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베스트 스코어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학습 과정,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도 만들어서 리턴하면 됩니다. 그리드 CV 리절트에 파람스를 통해서 만들고 리절트 df에 민 테스트 스코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렬을 했었죠. 네, 이렇게 해서 리절트 df를 최종 리턴 값에 추가합니다. 이거 하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사이클런 알고리즘들은 다 커버될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함수 실행해서 일단은 올려놓고요. 파이썬 그 인터프리터 안에 올려놓고요. 그럼 이 모듈 기능도 테스트 해보죠. 자, 여기까지는 그 싱글 ML 함수 테스트 했던 거고
자, 여기서 모듈 테스트 두 번째입니다. 자, 일단 선형회계부터 돌릴게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모델 객체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베스트 파라미터고, 세 번째 파라미터는 스코어를 표현하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파라미터 3개 받는 거는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맘대로 이름 지으시면 돼요. 그리드, 그 다음에 리니어 레그레이션 XY. 그러면 출력되는 모델 객체는, 위에 또 임포트 안 됐다. 재시작할게요. 잠시만요. 함수가 y가 pit이라면 grid.pitx.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적었나요? 잠시만요. 밑에 거부터 좀 봅시다. 잘못 눌렀다. 응? 아니요, 이거 아직 안 올렸어.
자, 코드 배포하기 전에요. 이 부분만 이제 다시 다잡읍시다. 자, 여기 아까 y가 논일 때는 요걸 호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얘를 호출해라 라고 설정을 했는데 분명히 문제가 없는 if문인데 감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fit 함수에서 만약에 y 파라미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분명히 에러가 생길 때니까 try catch로 우회를 시켰어요. 요것만 보완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비지도 학습 쪽 함수를 보면은 이 fit 함수가 y 파라미터를 갖는 애들도 있고 안 갖는 애들도 있어요. 이게 갖는 애들 같은 경우는 비지도 학습임에도 불구하고 y 파라미터를 쓸 수 있는 애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지도 학습용 함수랑 그 인터페이스만 맞추려고 쓰지도 않는 y 파라미터를 정의해 놓은 애들도 있어요. 뭐 굳이 특별히 구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y 파라미터가 멀쩡히 들어가는 경우랑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려고 한 거예요. 자, 이 파일 넘길게요. 파일 올라갔고요. 아마 아직까지는 이제 변수를 선정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이라서 크게 이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학습을 여러 번 돌리고 이제 분석 모델 계속 같은 코드를 계속 실행하다 보면은 그 머릿속으로는 이미 저만큼 진행이 됐는데 코딩할 때 손가락이 생각처럼 안 따라주는 경우를 아마 만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속으로 조바심이 되게 나요. 분명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약간 쫓기는 느낌을 받을 게 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런에서 이 모듈 기능을 제시한 거고요. 요거는 요 오늘 제시해드린 모듈 두 개는 그 순수 제 개인 창작물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에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델을 이제 우리 했던 것 중에 한 60, 70%까지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모델들을 다 테스트 해보지는 못했어요. 혹시라도 쓰시다가 만약에 에러가 나면은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요 함수는 종강하고 나서 조만간 이제 깃허브에 그 오픈소스 형태로 한번 올려볼 의향은 있는 거니까 나중에 피드백을 주시면 이제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 첫 번째 했던 예제로 와서 아까 못다한 얘기들만 조금 마무리를 합시다. 자, 최적 파라미터 찾을 때 이제 C하고 커널 두 개의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그 다음에 설명. 자, 여기서 이제 C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코스트 줄임말이에요. 아까 이제 얘네가 그 분류를 할 때 오차를 허용하면서 갈지 아니면은 그 무조건 엄격하게 분류할지 이런 거를 좀 정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할지에 대한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값이 큰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널. 아까 우리가 그 위상을 이제 변경한다 그런 얘기할 때 이제 커널 함수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커널 함수 종류고요. 적용할 수 있는 값은 여기 밑에 적혀 있는 요 네 가지입니다. 기본값은 RDF예요. 이게 이제 비선형을 뜻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디그리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만약에 다항 차수, 여기 폴리로 설정됐을 경우, 다항 차수로 분류할 때 어느 차수까지 분류할지 결정하는 값이에요. 얘는 지금 예제에서 사용을 안 한 이유가 커널이 폴리일 때만 사용 가능해요. 네, 그 밖에 뭐 곡률 경계에 대한 이제 감마라는 값도 있고 그런데요.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표 하나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만 제가 단톡방에 올릴게요. 네, 요 표 문구만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PDF 파일들은 그냥 지금 당장 참고하실 것들만 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번에 그 깃 날라갔던 것 때문에 좀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PDF 그 주피터 파일들을 전부 다 PDF로 바꿔서 단원별로 파일 하나씩 묶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 이렇게 다 변환을 해서 묶고 있고요. 네, 묶는 과정에서 좀 찾아보기 쉽게끔 하려고 그 인덱싱을 나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덱싱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종강할 때쯤에 일괄 배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요거까지 이제 완성하셔서 모듈화 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지도, 비지도까지는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아마 요정 모든 알고리즘을 제가 다 소개해 드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 않아요. 소개해 드린 수는요. 자, 17분 남았네요. 이 시간이면 정리 충분하실 것 같고요. 이후에는 조별 활동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